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6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임스 쿡의 살해사건? 제임스 쿡 선장의 살해사건을 다룸으로써 왕의 죽음 또는 식물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실감나게 좀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그런 신화적인 의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 걸 좀 얘기함으로써 그 신의 죽음, 왕의 죽음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시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맨 끝에 좀 헤맸던 것처럼 끝부분 정작 쿡 선장의 살인 사건 당일날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 그 부분이 한 커트가 날아가서 당황하면서 말로 그냥 설명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쿡 선장 살해 현장을 그렸던 그 그림 뒤에 가려져 있었던 거더군요.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주차 2강을 시작하기 전에 그 쿡 선장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1779년 2월 북태평양을 향해 출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해죠. 이제 1월달, 그해 1월달에 상륙을 했다가 극진한 환대를 받고, 축제 기간 중에 마카히키 축제 기간 중에 극진한 환대를 받다가 2월에 축제가 끝날 무렵에 북태평양을 향해 출발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레졸루션 후에 돛대가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카알라케쿠아만으로 귀향하죠. 그 시점이 이제 마카히키 축제가 끝난 시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하와이 왕은 축제를 무사히 끝내고, 실제로 게다가 그 전설의 신이 실제로 돌아와서 자신의 왕위 재집권을 더 의식에 의해서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 그 신이 돌아갔는데, 무사하게 축제와 그 궤를 맞춰서. 근데 느닷없이 돌아온 거죠. 예정에 없이.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왕당파와 그다음에 사제 중심의 말하자면 교황파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 사제들은 이제 쿡 선장을 보호하려고 했고, 왕당파 쪽에서는 왕위의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더욱더 극성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79년 2월 14일 날 원주민들이 쿡 탐험대의 보트 한 척을 이제 절도한 것을 기화로 해서 그 쿡 선장이 이제 본때를 보이겠다는 생각으로 하와이 왕 칼라니오푸를 인질로 잡고자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마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맞겠죠. 근데 그때 거기서 원주민들 공격을 받고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산백과 사전에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그냥 갈등이라는 막연하게 된 얘기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가 그 영국인들에게 숙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신화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 쿡 선장의 경우도 이루어졌고, 또 한편에서는 그 2차 대전 중 태평양 전쟁에서 그 일본의 가미가제 특전대라고 있잖아요. 전투기를 몰고 함대로 스스로 자살하는 그 행태를 보고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당황한 거죠. 미국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살 특공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의식 구조를 이해하고자 누구죠? 베네딕토인가? 이름 지금 까먹었는데,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책 자체가 2차 대전 중에 일본인들의 의식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류학자에게 미군이 의뢰를 해서
된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남아있던 재미 일본인들, 그리고 미국에 있던 일본에 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섭렵해서 일본인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미의식, 이런 걸 파헤쳤다고 하는 이제 역작이죠. 국화 역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오늘날에는 인력적 오류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수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낸 것으로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문화적으로, 문화인력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가 거둔 소중한 결실이었던 건데, 이 국선자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왕은 따라 나서려고 했지만 예전 왕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인 카이카 폴레이와 그 수장들 둘이 이제 말을 해주자 거부를 했고, 그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 내가 이거 빼먹은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이 창조 신화인데, 이 얘기를 좀 들으면 또 이 국선장 살해 사건도 이해가 되고, 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리스에도 있고 여러 이제 창조 신화들의 하나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화 비교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 겁니다. 자, 하와이 창조 신화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신은 생성적 영혼 자체로서 신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뭐 스스로 생겨나는 영혼이었다거나, 뭘 생겨나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헤시오도스 얘기해서, 신들에게 뭐 얘기해서, 가이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가 생성을 해요. 자가 생성의 긴 밤인 포의 7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가 지나면서 신들이 인간의 형제로 탄생했다. 이것도 그리스 신화랑 비슷하죠. 신들이 인간의 형제로 탄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두 형제가 자기 누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 간의 싸움을 벌였고, 그래서 라일라인데, 그 누나가 라일라이가 인간 키랑 결합하기도 하고 신인 카네랑 결합하기도 했는데, 그 라일라이가 먼저 인간인 키와 먼저 결합해서 인간의 자손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신의 자손을 낳게 됨으로써 인간의 자손이 형이 조카라고 하나, 조카지간인가 뭐 그렇죠. 네. 사촌지간의 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키의 후계자들이 인간 각이 흡수한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결국 신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게 기독교 문화랑 굉장히 좀 다른 점입니다. 근데 뭐랄까 좀 시니컬하게 비신도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제한다면 어떤 의미로든 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여기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은 자연과 어떤 식으로든 화해를 하고 융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신격화시키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화가 만들어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와이 창조 신화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나왔던 그 그림, 국선장의 사회사 장면을 찍은 건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배에 타고 있던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존 웨버라는 사람이 1784년에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선장이 죽고 나서 언제요? 79년이었던 거죠? 국선장이 79년, 그러니까 5년 후에 그렸네요. 84년. 그래서 뭐 그 살린스의 마셜 살린스의 그 역사의 섬들에 보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그림을 단서로 삼아서 추리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 어렵지만 형식은 추리 소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뭐 소설체는 아니지만 논문들 묶어놓은 거지만, 그 논문들을 묶어놓은 방식 또는 논문을 써내가는 방식이 추리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혹시 여러분 중에 관심 있으면 뭐 어려운 책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는 이야기는 이제 장장 얼마인가 한 60분에 걸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제우스의 부인. 자, 우리가 뭐 그 전에 아테네의 탄생도 얘기했고, 제우스가 바람 폈던 뭐 에우로페나 이오 얘기도 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우스의 부인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라가 늘 제우스의 부인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헤라는 이제 제우스의 자매, 아니죠, 누이죠, 누이. 그래서 근친상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플라톤의 뭐 국가 같은 데 보면 그 구절들이 인용되고 그럽니다. 그 호메로스의 구절이죠. 호메로스에 나오는 구절인데, 뭐 부모 몰래 연애하던 그 시절보다 더 뜨겁게,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같은 부모 자식이니까 뭐 한 집안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상상을 한 거죠. 근데 하여튼 사실은 헤라가 7번째 부인이었던 겁니다. 전에 나온 신화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그 전에 신들 부인들 메티스, 테미스, 에우리노메, 데메테르, 무네모시네, 레토. 하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정식 결혼식이 있진 않아요. 헤라와의 결혼식 뭐 이런 거는 얼핏 들은 것도 같은데 뭐 모르겠고, 뭐 그 전에 이 신들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과 다른 짝이 없는 뭐 여신과 제우스 간의 결합이라서 결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자, 데메테르와 레토,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데메테르고 6번째가 레토죠. 그리고 제외하고 다른 여신들은 제우스의 통치, 제우스의 통치는 결국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됐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카오스 혼돈에서 제우스가 거인족들과의 전쟁을 거친 후에 왕권을 확립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코스모스, 질서의 시계가 되는데, 제우스의 통치가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추상 개념들의 인격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테미스라고 그러면 법 또는 법도.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법에 관련된 말이 테미스가 있고 노모스가 있는데, 테미스는 이게 전해려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관습법 같은 거라면, 노모이는 그것도 이제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위는 이것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에 좀 가깝고, 에우리노메는 이제 널리 다스린다는 뜻이고, 또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의 이름들도 뭐 그런 쪽이어서 좀 상징적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무네모시네가 있는데, 무네모시노는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억이라는 일반 명사를 이제 신의 이름으로 쓴 것이고, 그래서 이 무네모시노는 통치라기보다는 시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무네모시네와의 동침에서 9명의 무사 여신들을 낳은 거거든요, 제우스가. 그래서 신화상으로는 물론 이제 헤시오도스가 하는 얘기인데, 제우스가 신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자신의 그 업적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이 무네모시네의 여신과 결합하여, 그러니까 기억의 여신이니까 기억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 9명의 자손들을 낳고, 그게 학술의 신, 학예의 신들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헤시오드 입장에서 보면 무네모시네를 강조함으로 해서 시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가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신적인 지위에 올리는 거니까 무사 여신들이 바로 시인을 보살피는 거죠. 그래서 헤시오도스가 시인들을 왕과 대등하게 놓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흔적은 사실은 호메로스에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노력과 그리고 그 전통의 문화가 결합되어서 그리스에서 시인의 지위는 굉장히 높은 거였어요. 플라톤에 오면 이제 그 시인과 철학자들이 경합을 벌이고, 물론 그 전부터 그 낌새들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시인들은 굉장히 절대적인 예언자와 같은 그 지위를 누렸던 겁니다. 창작과 이렇게 전승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해전해론 이야기에다가 헤시오도스가 색깔을 칠한 거죠. 덧칠을 한 건데,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 신화가 갖고 있는 종교적 유연성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 종교가 있는데, 올림포스 종교라고 하고, 또 뭐, 디오니소스교도 있죠. 뭐, 그 다음에, 몇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리스 신들에 대한 어떤 숭배. 그거는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많은 도시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제의들이. 근데 그 제의를 집전하는 사제들도 있었지만 그 사제들이 뭐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어떤 바이블, 그런 성경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점 한 획도 뭐 틀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텍스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리스 신화는 그런 식의 텍스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유연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작이 가능했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예외적인 설명, 대개의 경우 이제 제우스와 인간 여성 간의 결합은 영웅들을 낳죠. 근데 신의 어머니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레다 같은 경우에요. 백조로 변해서 제우스와 결합하게 되는데 알을 2개를 낳아요. 그래서 남자 쌍둥이가 들어있는 알이 있었고 여자 쌍둥이가 들어있는 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쌍둥이를 이제 디오스코로이, 디오스가 제우스의 소유격 형태라고 했습니다. 제우스, 디오스 이렇게 가요. 냉장고 이름. 그러니까 제우스의 쿠로이, 쿠로스는 청년이란 뜻이고 쿠로이는 그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청년들이란 뜻인데 뭐 자식이란 뜻이죠. 제우스의 자식들. 그러니까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쿠로스는 남자고 젊은이고, 그러니까 청년. 코레 또는 쿠레라고 하면 코레는 소년입니다. 소녀. 그래서 이제 이 디오스코로이라고 하는 남자 쌍둥이가 카스토르와 폴리데오케스거든요. 폴리데오케스는 라틴어로 이제 폴룩스라고 많이 하고 영어로 이제 폴룩스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레다가 원래 유부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쌍둥이 중에 한쪽은 남편의 자식이고 한쪽은 제우스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결합되어 있고, 여자 쌍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 쌍둥이 중 한쪽이 제우스의 딸 쪽이 그 유명한 헬레네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또. 클리타임네스트라예요. 클리타임네스트라가 그 리케네의 왕의 부인이 됐죠. 나중에 이제 자기 남편을 죽게 되는데 그 얘기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폴리데오케스가 제우스 쪽인데 이 둘이서 이다스와 린키오스 형제하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죽은 게 이제 카스토르 쪽이죠. 근데 그래서 뭐 폴리데오케스는 죽지 않은 불사신이거든. 신이기 때문에 제우스의 자식으로서. 그래서 하데스에 머물 필요가 없었는데 폴리데오케스가 이제 형제가 의가 좋아서 그래서 번갈아서 이제 같이 살았다 이거죠. 하데스와 천상에 하루씩 머물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민간 종교에서 이 둘이 어떤 식으로 섬김을 받았냐면 뱃사람을 보호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폭풍이 칠 때 보면 이 전기 현상 때문일 텐데 배의 돛대 끝에 이제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라고 한다는데, 요즘 뭐 세인트니까 이거는 이제 중세 시대 때 성자 얘기가 온 거겠죠. 그리스인들은 이제 이걸 이제 디오스코로이가 이들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불빛을 유리 안에다 가둔 게 네온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적 현상으로. 자, 보시면 이거는 메티스 얘기입니다. 메티스 저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테네 탄생 얘기할 때 메티스를 제우스가 삼켰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 좀 가져와야겠네. 잠깐만요. 어디 갔냐? 여기 위에 뭐가 있죠? 이게 제우스의 왕위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우스 뱃속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날개가 달려 있는데 추측인 거예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서 제우스가 뱃속에 삼켰다는 걸 상징하는. 그래서 이 여신의 모습이 메티스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원전 550년에서 525년 사이에 만들어진 그리스 화병. 이 화병이라고, 베이스, 영어로 베이스라고 하는데 VASE. 화병이란 말을 쓴 이유는 그게 진짜 꽃을 꽂는 병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게 근대 이후에 아마 출토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발굴해 놓고 보니까 너무 이뻐서, 아름다워서, 화병이라고 붙인 거죠. 근데 사실은 생활 도자기들도 많았던 거예요. 뭐, 술그릇도 있고, 뭐, 등등. 뭐 된장도 넣고, 물론 농담입니다만, 그만큼 그리스 도자기들이 아름다웠던 거죠. 특히 아테네에서 많이 만들어서 최고의 수출품이었습니다. 블랙 피겨라고 하는데, 검은 바탕에다가 이제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테미스 여신상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기로 디케 여신,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부르니까, 정의가 이제 디케라는 말이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여신상 많이 부르지만 서양에는 테미스도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법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한쪽 손은 천칭,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 손은 칼을 들고 있죠. 우리는 칼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순화된 형태이지만 사실은 정의에게는 반드시 무력이 필요한 거죠. 말로만 정의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눈을 가려서 공평무사하다는 걸, 상대방의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 공평하게 재한다는 것, 그리고 불의에 대해선 응징한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상입니다. 디케상이라고도 하고 테미스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름들은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디케상을 세운 경우도 많고 테미스상을 세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신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도자기 그림인 것 같은데 그 순서대로 쭉 보시면 그림이 좋죠. 이게 또 무슨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림 같은데 맨 왼쪽부터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에우리노메 여기 이름들이 써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보이겠죠? 적당히 한다고 해도 안 보이는군요. 화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 에우리노메 여기 이제 날개 달린 두 신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 당연히 큐피트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포토스 이것도 이제 멸망 뭐 이런 뜻이라서 그 다음에 이게 히포다미아 신화에 나오는 여성이고 여기는 이제 에로스 좀 젊은 애의 모습은 좀 아니죠. 그때 얘기했죠. 큐피드가 되는 거 어린아이가 되는 거는 로마 시대에 와서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성은 이아소 그 다음에 아스테리아. 아스테리아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우리노메 때문에 사실은 꺼낸 건데 쭉 여성들이 4명이 있고 남성신이 2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데메테르 그 다음에 이거는 페르세포네 아시죠?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또 하게 될 겁니다만 페르세포네가 이제 하데스에게 납치가 돼서 이 데메테르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이제 찾아 헤매다가 저 뒤에 또 나올 텐데. 뒤로 또 나올 테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곡물을 재배하는 법을 이 작은 남자에게 가르쳐요. 트립토톨레모스라고 하는데 문화영웅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삶에 이바지한 어떤 발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한 신적 존재. 뭐, 중국 신화로 하면 신농씨, 농사를 가르치는 신농씨 같은 케이스인데, 프리톨레모스. 그 얘기는 또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여기 폼페이인가요? 여기 나왔던 건데, 어디 있다? 못 찾겠고, 이제 AD 2세기에 그레코로망 형태의 안티옥이라는 곳에 모자이크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N까지는 읽으시겠죠. 이거 H로 써 있지만 에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여신 문에 쉬네 모습이고 모자이크 형태로 된 그림 멋있죠. 예. 레다입니다. 제우스가 백조로 변해서 왜 백조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백조로 변해서 레다와 결합하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묘하죠. 예.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원본을 그렸는데 그건 분실됐고 그거를 모작한 거라고 합니다. 16세기 16세기 작품이고 카피본이에요. 뭐 근데 보고 그렸을 것이고 뭐 169 모작가가 그렸을 거니까 아마 원본과 거의 다 뭐 틀리는 바가 없겠죠. 이건 뭐 또 요거 이거 무사 여신들을 보여주는 이것도 좀 만화 같아서 내가 좀 뽑았어요. 근데 출처는 굳이 찾진 않았고요. 그래서 각자의 장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뉘라, 여기 쌍피리, 백조도 보이고, 그죠? 여기 뭔가 이렇게 종이에 써서 뭘 가르치는 거고, 여기 또 이거 아울로스라고 그럽니다. 쌍피리. 이게 이제 카스토르와 폴룩스 형제를 그린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도자기죠. 이게 적색상 붉은색 바탕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아티카 지방에서 나온 거고, 펜테실레아라는 화가, 이게 이제 화가 이름들이 이 화병에는 많이 남는 게 화병 끝 어디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 놓거든요. 이게 굉장히 솜씨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병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솜씨가 필요한 거죠. 능숙하고 빠른 솜씨. 기원전 450년경 작품입니다. 카스토로 두 형제의 모습이고, 카스토로 폴룩스, 디오스코로이. 이게 이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디오스코로이 형제가 여자들을 납치한 거죠. 레오키포스라는 사람의 딸들을 납치하는 사건이에요. 레오키포스는 레우코스하고 히포스가 합쳐진 말이라서 흰 말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신적인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둘이 이제 납치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여기 뒤에 에로스가 보이죠.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에로스가 보이는데 이런 강간 사건에도 에로스가 꼭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유명한 페터 파울 루벤스예요. 루벤스. 근데 이제 레오키포스는 이미 이 딸들을 약혼을 시켜놨던 상황이었고, 이게 그 쌍둥이 형제였나봐요. 린케우스와 이다스, 메세니아 출신의 틴다레우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틴다레우스의 형제인 아파레우스의 아들들이군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와 이 둘이 싸움을 붙어서 이 카스트로가 죽었다는 거죠. 자주 다뤄지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예요. 돛대 끝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현상. 뭐 이렇게 생각이 나건데
예전에 청춘 영화에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보진 못했는데 여기 유명한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죠? 데미 무어라고 하는 사랑과 영혼에 나왔던 그 여배우가 여기서 나와서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잘생긴 미남 미녀들 다 나오는 청춘 영화였다고 하는데 그렇고요. 바로 이게 이제 또 유명한 이것도 석관이에요. 전에 앞에서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앞에서 나왔던 그 석관인데 이거 흘러갔지 왜? 네. 석관을 장식한 모습인데 이름들이 쭉 적혀 있어요. 보시면 한번 뭐 들어오면 보시죠. 뭐 칼리오페가 있고 멜포메네 그다음에 탈리에가 있는데 옆에 이제 가면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희비극과 관련된 여신인 거고 그다음에 에우트레페가 있고 클리오 폴리무니에 에라토 이건 리라를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라니에는 여기 천구 같은 모습을 갖고 있죠. 이렇게 천문학의 여신인 거죠. 테럽시코레 이게 아마 춘의 신이었을 것 같은데 나도 이거 하나씩 다 외우지 못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맞죠? 예, Nine Muses였습니다. 자, 뭐 그 쿡선장 얘기를 합치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 얘기는 정작 길지 못했네요. 일단 여기서 하나 끊고 가겠습니다.